아모림은 3라운드에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지만 주름은 더 깊어져만 갑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2라운드까지 드러난 맨유의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나름대로 긍정적인 부분까지 다뤄보려 합니다. 먼저 반복되는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3위 빌드업 구조입니다. 맨유의 기본 시스템은 3-4-3이기 때문에 후방에서 3위 형태의 빌드업을 주로 형성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적했던 문제는 카세미르와 브루노가 대부분 수비 블록 안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피벗들을 통해 중앙을 활용하지 못했죠. 이 문제가 더 심화되는 이유는 3위 빌드업 구조 자체의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스토퍼들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볼을 받는 피벗은 몸이 닫힌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패스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피벗의 바디 포지션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공을 받을 때 상대 골대를 등지고 있습니다. 상대 압박 속에서 돌아서며 전진 패스를 연결하는 장면을 거의 볼 수 없었죠. 이상적인 사례는 맨시티의 로드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항상 공을 소유한 선수를 기준으로 사선에 위치합니다. 몸의 방향도 열려 있어 전방과 후방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90분 이내 수행하며 공을 전방으로 연결해냅니다. 상대 중앙 블록이 견고하더라도 뚫어낼 수 있죠. 동시에 사선 위치 덕분에 상대 마크를 좌우로 흔들어 내려오는 공격수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세미르와 브루노는 이런 움직임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아모림이 이 문제를 모를 리는 없습니다. 그는 피벗을 전형적인 빌드업 리더로 활용하길 원하지 않는 듯합니다. 운영 방식을 보면 볼을 점유하고 짧은 패스로 전진하는 데에는 큰 흥미가 없어 보이죠. 대신 중앙을 생략하고 측면을 통해 빠르게 전진하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측면은 중앙에 비해 압박이 덜하기 때문이죠. 가능한 직접적이고 빠른 전개로 곧바로 박스를 공략하길 원합니다. 즉 후방에서 정교하게 설계하는 빌드업보다는 전방 움직임을 통한 마무리 과정을 더 중시하는 셈입니다. 많은 볼을 빠른 템포로 박스 안에 투입함으로써 골 기대값을 높이려는 전략이죠. 때문에 카세미르와 브루노는 굳이 아래로 내려와 빌드업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수비 블록 안에서 정교하게 공을 풀어내기보다는 측면으로 전개된 볼을 다시 중앙에서 받아내길 원합니다. 곧바로 전환하거나 전방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죠. 만약 후방까지 내려가 빌드업을 시작한다면 이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울 겁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카세미르와 교체 투입된 마이누 역시 블록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는 측면 선수들로부터 볼을 받아내는 일종의 피난처, 즉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위함이죠. 카세미르는 아마드가 측면에서 전달한 공을 중원에서 받아내자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곧바로 전방에 연결했습니다.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더라도 속도를 살리려는 선택이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은 브루노에게서도 나왔습니다. 그는 요로에게 공을 받자마자 짧게 전개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시도했죠. 아모림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빌드업이 아니라 공을 전방으로 빠르게 보내는 행위 자체였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아모림의 아이디어가 항상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벗이 자연스럽게 상대 블록에 묶이면서 볼은 주로 측면으로 흘러갑니다. 상대는 공의 이동 방향을 쉽게 예측할 수 있죠. 결국 일찍 대응할 수 있고 양쪽 스토퍼가 전방으로 롱볼을 선택하는 빈도가 높아집니다. 이런 방식은 다이렉트하게 전방을 공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수 간격이 벌어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후 주도권은 세컨볼 싸움에서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경기를 안정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흐름이 요동칠 수 있다는 의미죠. 벌리전에서 해당 예시가 잘 드러났습니다. 맨유 수비진이 후방에서 볼을 돌릴 때 카세미르와 브루노는 압박 속에 묶여 있습니다. 루크쇼는 압박을 피하려 롱볼을 선택했죠. 맨유 선수들은 곧바로 세컨볼을 따내기 위해 빠르게 전진했습니다. 다행히 카세미르가 루즈볼을 잡아 아마드에게 연결하긴 했죠. 하지만 이는 안정적인 빌드업이 아닌 세컨볼 여부에 따라 주도권이 좌우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루즈볼 획득에 실패했다면 넓어진 공수 간격 속에서 상대가 쉽게 전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38라운드라는 긴 리그 일정을 두고 봤을 때 이런 패턴이 일정한 경기 템포를 유지하는 데 있어 과연 도움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는 브루노의 공수 위치 문제입니다. 브루노는 맨유에서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가진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주죠. 그러나 포지셔닝에서 약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먼저 수비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브루노는 강한 압박 본능을 지닌 선수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그의 강점입니다. 하지만 중원을 보호하는 포지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예시 장면을 보겠습니다. 지르크지가 공을 뺏기자 맨유는 빠르게 수비 블록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루노는 자기 지역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카세미르와 함께 측면 압박에 나섰죠. 이 선택은 중원의 넓은 공간을 허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윙백의 수비 위치와도 연결됩니다. 중앙이 비어버리면 윙백 입장에서는 애매한 선택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으로 좁혀야 하는지 넓게 벌린 윙어를 미리 붙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볼이 측면으로 전환되는 순간 달롯은 빠르게 차단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윙어가 공을 잡았을 때 상대해야 하는 소극적인 형태로 바뀌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문제는 벌리전 실점 장면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누가 전진하면서 중원의 넓은 공간이 비어졌습니다. 심지어 루크쇼까지 깊게 끌려 나왔죠. 때문에 측면 전환이 진행될 때 달롯이 빠르게 전진해 차단하기가
까다로웠습니다. 끊어내지 못했을 때 보조해줄 선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달롯은 무리하게 끊기보다는 공이 전달된 뒤 윙어를 상대할 수밖에 없는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문제는 이 시퀀스 마지막에서 터졌습니다. 측면으로 끌려나간 덜리어트와 달롯이 순간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사이 크로스를 허용했고 실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1차 문제는 달롯의 수비 적극성 여부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중원을 보호하는 선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달롯이 적극적으로 전진해 차단하기 애매했고 상대가 파이널 서드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은 브루노의 공격 포지셔닝입니다. 브루노는 종종 카세미르보다 한 칸 더 올라갈 자유를 부여받습니다. 상대 피번 라인의 과부하를 형성하기 위한 의도죠. 다만 상황에 맞게 포지셔닝하지 못하면 동선이 겹치거나 공간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시 장면을 보겠습니다. 브루노가 카세미르보다 더 깊게 위치했지만 포지셔닝이 효율적이지 못했습니다. 요로가 은베모에게 공을 전달했을 때 3명의 위치가 거의 일직선에 가깝게 놓여 있었습니다. 은베모의 패스 루트가 제한되었죠. 뺏긴다면 중원을 커브해줄 선수가 없어 역습에 취약한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브루노가 해당 위치에 있었다면 훨씬 효율적이었을 것입니다. 은베모의 패스 루트가 되어주는 동시에 공을 잃더라도 1차 저지선을 형성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브루노의 적극성은 공수 양면에서 이점을 불러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중원 운영과는 거리가 멀죠. 아모림은 브루노의 공격과 수비 위치를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방 3명의 간격 문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방 3명의 간격이 컴팩트하지 않아 침투 패스를 쉽게 허용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보면서 아모림에게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방 3명의 간격을 좁게 위치한다면 아모림의 의도대로 상대를 중앙 트랩으로 유도하기 어렵습니다. 볼이 측면으로 전개된다면 윙백 한 명이 넓은 측면을 홀로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 되죠. 공을 끊어낸다고 해도 중앙에 비해 역습거리가 멀어져 비교적 위협이 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방 3명의 간격을 일정하게 벌려두고 상대를 중앙으로 유도합니다. 브루노와 카세미르가 빠르게 공을 끊어낼 수 있다면 전방 3명이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컴팩트함을 위해 마운트와 은베모가 좁혀 들어와 있다면 공을 탈취해도 단 2명만이 역습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어 위협도가 떨어질 수 있죠. 즉 이 부분을 아모림의 전술적 의도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다만 이런 방식이 시즌 내내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피벗들에게 가해지는 수비적 부담을 끝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다음은 나름의 긍정적인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발 윙백을 활용한 공격 패턴입니다. 벌리전에서 아모림은 오른쪽에 아마드, 왼쪽에 달롯을 배치했습니다. 단순한 포지션 조정이 아니라 공격 패턴과 직결된 선택이었습니다. 마운트와 은베모는 측면에 머무르지 않고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들은 종종 내려와 상대 수비를 끌어냅니다. 동시에 뒷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도 보여주죠. 이런 역동성이 살아나려면 윙백이 한 번에 뒷공간으로 볼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프런트를 활용해 휘둘러 차는 듯한 패스가 요구되는 셈이죠. 만약 주발 윙백이 배치됐다면 원터치로 곧바로 연결하기가 훨씬 까다로웠을 겁니다. 예시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운트가 내려와 벌리 스토퍼를 깊게 끌어내고 있습니다. 배후 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죠. 루크쇼가 측면에 달롯에게 패스를 전달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운트는 뒷공간을 파고들었죠. 달롯이 오른발 원터치 패스를 넣었다면 넓게 열린 뒷공간 활용이 가능했을 겁니다. 또 다른 장면도 비슷합니다. 은베모가 깊게 내려와 스토퍼를 끌어낸 뒤 쿠냐에게 연결했습니다. 쿠냐는 측면에 있던 아마드에게 볼을 줍니다. 동시에 은베모가 뒷공간을 침투했고 아마드는 곧바로 원터치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차단당하기는 했지만 측면에서 전개된 아모림의 다이렉트한 공격 패턴이 잘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다음은 은베모의 침투 움직임입니다. 벌리전에서 그는 인상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특징적인 건 마크맨으로부터 멀어지는 방식이었죠. 미리 넓게 벌려있는 것이 아닌 좁혀있다가 순간적으로 멀어지며 받는 형태였습니다. 이 움직임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좁혀있는 상태에서는 사선 침투로 골문에 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진해 있는 윙백에게도 공간을 열어줄 수도 있죠. 심지어 멀어지면서 받는다면 수비수와 1대1 대결도 가능합니다. 즉 상황에 따라 사선으로 침투하거나 멀어지면서 받아낼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시를 보겠습니다. 브루노가 전환 패스를 시도할 때 은벤모는 미리 측면에 벌려있는 것이 아닌 상대 어깨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위치 덕분에 그는 사선 침투도 가능했고 멀어지면서 받아내는 선택지도 있었죠. 결국 은벤모는 멀어지며 공을 받아내 슈팅까지 연결했습니다. 다른 장면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은벤모는 수비수 바깥쪽으로 움직여 상대가 쉽게 붙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곧 1대1 상황을 유도해냈죠. 동시에 템포를 조절해 맨유 선수들이 박스 안까지 침투할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결국 지르크지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주로 내려오는 쿠냐와 지르크지 움직임을 이용해 뒷공간을 파고드는 사선 침투까지 곁들인다면 은벤모는 더욱 위력적인 공격 옵션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은 루크쇼의 전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맨유의 양쪽 스토퍼들이 적극적으로 올라서지 않고 주로 고정된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하지만 벌리전에서는 루크쇼가 적극적으로 전진하면서 상대 수비 블록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장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 일선 압박을 뚫어내고 측면 터치라인을 따라 전진하는 모습, 또 패스 옵션
옵션이 막히자 블록 사이로 진입해 마이너에게 연결하는 장면 등이 있었습니다. 이는 스토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패턴이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3라운드까지 맨유는 1승 1무 1패를 기록 중입니다. 아모림이 시즌 내내 팀을 잘 운영해 3-4-3 시스템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봅니다. 여러분은 맨유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